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오신 것처럼 김탁환 작가님과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작가님 다양한 창작 활동 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4년 만에 역사소설 사랑과 혁명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작가님 모시고 책과 관련된 그리고 작가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좀 몸 좀 또 따스히 좀 녹이고 그리고 12월 첫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연주곡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연 보시면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신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곡은요, 여기 평생교육원 관계자분들과 또 연주자님이 곡 선정을 했을 때 이런 곡을 연주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우리 또 김탁환 작가님께서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윤소영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중에 미뉴에트 1번과 2번 그리고 사라방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환 작가님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죠? 불멸의 이순신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님이신데요. 이 밖에도 나 황진익 그리고 허균, 최후의 19일 등 수많은 역사소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내용의 형식과 소설을 굉장히 많이 집필하고 계십니다. 한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100권이 넘는 책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심지어는 그 배경 지역에까지 가셔서 살기도 하는 역사를 이야기로 쓰는 장편 소설가 그리고 역사를 후대에게 온전히 전하는 역사 소설가 김탁환 작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최근 발간한 역사소설 사랑과 혁명은 1827년 전남 곡성에서 일어난 정예박해를 소재로 목숨까지 내던진 천주교인들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사랑과 기다림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가님으로부터 책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모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작업실에 나와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항상 첼로를 듣거든요. 네. 이 첼로 방금 연주해 주신 그 바하의 무관주 첼로 곡을 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설을 특히 이제 긴 장편 소설을 쓰면 그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작업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길면 10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들뜨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최대한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연주 악기들을 들어봤는데 소설 쓰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건 클라리넷, 피아노 이런 걸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밖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은 절대로 안 듣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들도 안 듣습니다. 가령 트로트나 이런 걸 들으면 그 노랫말들이 이제 작업하는데 막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악기들 듣다가 이제 첼로로 들으니까 첼로가 사람을 이렇게 가라앉히더라고요. 가라앉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무반주 첼로곡 같은 경우는 뭔가 저 음악을 듣고 있으면 와우 나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런 이런 뭔가 불굴의 의지 같은 것들이 막 생겨서 그래서 제가 분단한 27년 됐는데
계속 저 곡만 듣습니다. 연주자들을 좀 바꿔가면서 계속 바의 무관 첼로 곡을 아침에 듣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연주하는 거 들으니까 소설을 써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과 혁명을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게 되었는지 그 작품의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스포일러가 안 되는 한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한 30분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곡성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곡성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원래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해서 이제 장편을 쓸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그룹, 어떤 뭐 인상파, 후기 인상파, 야수파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좀 더 확장해가지고 뭐 하나의 왕조, 하나의 국가 전체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제 뭐 첫 번째만 하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는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욕심을 내는 욕심이 좀 많은 그런 작가에 속합니다. 가령 제가 이제 쓴 작품 중에 불멸의 이순신 있거든요. 이건 뭐 등장인물들이 한 140, 50명 나오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렇게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은 한 원고지로 8,500매 정도 썼고요. 8번째 대하소설이 됐습니다. 그 위에도 뭐 황진이라든지 뭐 허균이라든지 뭐 수포 김만중이라든지 이렇게 각각 한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소설들을 썼죠. 그래서 이건 뭐 보통 작가들이 여러 작가들이 하는 일 중에 속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한 그룹을 이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연암 박지원을 쓰고 싶었습니다. 연암 선생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문호시니까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쓰려고 좀 준비를 계속 했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연암 선생과 이제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좀 헤아려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암 담원 일파라고 연암 박지원 선생과 담원 홍대용 선생을 따르는 일본의 무리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백타파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 댁이 서울에 가면 이제 종로에 탑골공원이 있거든요. 그 탑골공원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굉장히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게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백탑으로 불렸는데 그 백탑 바로 뒤에 연암 선생 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암을 따르던 일본의 무리와 제자들이 연암 선생 댁에 갈 때 바로 찾아가는 건 좀 예의에 맞지 않으니까 그 탑 밑에 모여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뭐 탑 밑에 몇 시에 모이자 이렇게 하면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탑 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려 놀다가 영조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조가 즉위했죠. 정조가 즉위했을 때 이 50명이 전부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조의 문예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핵심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연암 박지원에 쓰는 것도 재밌는데 이 그룹 50명을 다 재밌으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다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쓰려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년쯤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인물들을 다 쓰는데. 네. 그래서 지금 20년 썼습니다. 20년. 20년을 써가지고 이제 5작품 10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백탑과 시리즈라고 불리고요. 앞으로 20년 더 쓸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20년 더 써서 40년 동안 작업해서 정조 시대를 원고지 2만 매로 이렇게 가득 채우는. 네.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제 묘지명에 백탑과 시리즈를 쓴 작가 이렇게 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할 일인 거죠. 지금 10권을 써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영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조선 명탐정이라고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지금 3탄까지 나와 있고요. 원래는 5권을 다 할 생각이었는데 배우는 오달수 씨가 미투에 걸려가지고 3탄까지만 하고 주연 배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드라마로 바꿔가지고 한 2, 3년 지나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드라마 작업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선시대에 관한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불멸의 이순신만 해도 8권이잖아요. 백탑과 시리즈도 10권을 썼으니까 18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개인에 대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한 그룹에 대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국가에 대해서, 한 왕조에 대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쫙 쓰듯이 나도 조선인 이야기를 한번 쫙 써볼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한 55권 정도 썼습니다. 55권 정도 썼고 한 30권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500년 동안 이 국가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번성하다가 어떻게 불쇠락해 가는가 그 과정을 이제 쭉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3가지 층위로 나뉘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백탑과 시리즈는 1700년대잖아요. 정조 시대가 1700년대 말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800년대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쯤 전입니다. 2012년, 2013년 이때쯤에 한번 1800년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좀 자료들을 모으고 그랬는데 한 1, 2년 정도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00년대가 암흑기거든요. 정조가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 한 100년 동안이 굉장히 그 정치는 엉망이고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죠. 그래서 뭐 제가 어디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억울하고 아버지도 억울하고 아들도 억울하고 불행이 계속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먹어야지만 그 시대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좀 머뭇대고 있었어요. 제가 100년이나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맷집이라고 할까요? 그 끈기가 나한테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1800년대가 암흑기가 아니고 지금이 암흑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이야기를 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세월호나 메르스를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써야겠다. 그래서 1800년대 이야기를 쓰는 걸 잠깐 보류하고 흔히 말하는 그 사이파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역사 소설은 도서관 같은 데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자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소설 작업들을 하는 건데
세월호나 메르스나 저런 걸 쓰려면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세월호가 일어났던 배가 가라앉았던 동거차도 서거차도에 가야 되고 행복항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유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생존자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작업하던 과정을 멈추고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는 이제 두 편의 책을 집중해서 썼고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장편 소설,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안고 나왔던 민간 잠수사들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거인은 사람이여라는 단편집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단편집. 그래서 이 두 권을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메르스를 다룬 장편 소설인 거죠. 그래서 메르스를 다룬 그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나왔는데 2018년에 나오고 지금까지 메르스를 또 다루고 있는 작품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 준비해서 작업들을 막 했는데 2018년이 돼 있더라고요. 한 4년 정도를 역사소설을 안 쓰고 계속 이제 세월호와 메르스에 관한 작업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야겠다를 쓴 게 제가 곡성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대도시가 가장 그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서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에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 어딜까요? 곡성입니다. 곡성. 그러자면 서울하고 곡성은 면적이 비슷해요. 곡성이 서울의 10분의 9 정도예요. 굉장히 넓죠. 서울은 이제 인구가 1000만이고 곡성은 인구가 26,500명이에요. 곡성이 동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성에는 사람보다 고라니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이래도 학교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전염병이 돌기 전까지는 곡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어요. 빨리 없어질 군 중에 하나고 랭킹을 매기면 전국에서 5번째에서 6번째 정도 되는. 그래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것 같고. 사람 살 데가 못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막 주는데 근데 코로나와 메르스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최대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곡성에 오셔서 생명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하고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여러 생명체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곳이 곡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살까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곡성에 와서 지금 내려온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가을에 이제 2018년 가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그때 그 제가 곡성에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이제 미실란의 이동현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동현 대표님이 이제 곡성에 사시면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동현 대표님 불교신자였으면 저를 태안사로 데려갔습니다. 네. 근데 천주교 신자시니까 곡성성당으로 저를 데려가봤습니다. 그래서 곡성성당에 이제 가서 저기 베드로의 닭,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유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당 뒤편에 그 옥터죠. 곡성호 감옥터라고 저한테도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꼭 집에 가서 팩트 체크를 해봐요. 이 사람은 사실만 말하지 않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곡성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객사가 있고요. 객사. 이 앞에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네. 요 자리에 이제 지금 곡성성당 있는 거죠. 있고. 그래서 이동현 대표님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네.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이동현 대표님한테 곡성성당과 이제 정해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듣고 한 1년 넘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서울에 제가 10년 살고 대전에서 10년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곡성으로 이렇게 탁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곡성이 살만한 곳인지, 네. 그리고 정해박해라는 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이렇게 찾아봤었고요. 찾아보고 한 2020년 정도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해박해에 관해서 소설을 써야겠는데 이게 자료조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서울에 있으면서 가끔 곡성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작가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등장 공간에 그냥 가서 살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등장 공간에 가서 내려가서 살면서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1월 1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영등포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작업실을 빼고 섬진강가에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로 2584번지에 작업실을 얻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 풍경이에요. 작업실 풍경인데 커튼이 너무 이쁘죠. 커튼만 보면 행복해집니다. 보였으면 작업실 옮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섬진강대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니까 농사도 이렇게 내려가자마자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현 대표님은 농사 스승으로 모시고 최소한 한 4년 정도는 좀 꼭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대표님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논농사를 지어라도 논농사를 짓고 또 밭농사를 지어라도 밭농사를 짓고 그걸 아주 강하게 키우고 계십니다. 내년까지 하고 제 목표는 이제 내년까지 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독립하는 게 그래서 이제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이동현 대표님이 품종 연구용 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곡성으로 완전히 이사했을 때 그때 이동현 대표님이 약간 살짝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셔가지고 몇 품종을 760종, 630종, 630종의 벼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벼 품종 다 심고요. 그리고 저기 뭐 캄보디아, 아시아, 아프리카 쪽의 벼 품종까지 심어가지고 630종을 심었습니다. 한 달 내내 모내기만 했습니다. 또 품종별로 심어야 되니까 그걸 기계로 심을 수가 없는 거죠. 손으로 일일이 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농사 짓듯이 조선 후기 때 농사 짓는 그 방식대로 농사를 지었고요. 계속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보이는데 머리 하얀 사람, 이 사람은 전문가죠.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번을 지금 지었고요. 올해는 좀 줄여가지고 100품종만 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하는데 벼농사를 짓는 농부가 등장하는 소설은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잘 쓸 겁니다. 4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그 성당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성당 옆집에. 그것도 뭐 좀 이야기하자면 긴데 어쨌든 성당 옆집에 이제 숙소를 얻어가지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성당 옆집에 그 마당이 옛날에 과수원자였고요. 그래서 거기 밭이 100평입니다. 100평. 100평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시금치 뿌리고 있는
농사 스승이 이제 모범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 자세가 이상해요, 좀. 그죠? 이렇게 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기서 이제 밭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밭농사를 배우고 있는데 3년 그동안에 제가 심은 이제 밭에 심은 품종들입니다. 배추, 상채소, 가지, 호박, 보리, 부추, 파, 양파, 당근, 토마토, 시금치, 봄동,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심어서 키워서 거뒀습니다. 올해 주력했던 게 봄에 감자를 심었고요. 네,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심어서 이렇게 거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는 은총 감자, 은총 고구마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자나 이제 고구마를 심어 놓고 나면 이 농사 스승님이 절대로 제초제를 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치고 비닐 멀칭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풀이. 네. 그러니까 비만 내리면 정말 걱정돼요. 네. 비만 내리면 물을 안 주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저게 비가 그치면 풀이 엄청 자라있을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매야 되는 거죠. 풀을 이렇게 매는데 새벽에 나가서 풀을 이렇게 막 메고 있으면 제가 막 메고 있으면 바로 옆이 그 정예박해 때 그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잡혀 있었던 그 감옥 자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 막 컴컴한 데서 이렇게 풀을 메고 있으면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거기 성당하고가 가운데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감옥터입니다. 감옥터. 객사 감옥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금장 공관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감옥터에 가서 살겠다고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정말 뭐 신이 저를 더 소설을 더 잘 쓰게 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몰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풀을 막 꼽다 보면 성당에서 종을 칩니다. 복성 성당에서 종을 치거든요. 33번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종을 치고 있으면 종이 이렇게 종을 치기 시작하면 호미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호미질을 막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미를 놓고 일어서게 되죠. 밀레 완종처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 종소리를 들어요. 종소리를 33번 듣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마음이 이제 더 가라앉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 쓰다가 힘든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약간 정화되는 듯한,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저만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감자도 듣는 게 아닐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제가 완전히 처음 심었는 거죠. 그리고 쌈채소를 심었는데 쌈채소도 엄청 잘 되는 거죠. 이동현 대표님하고 반 나눠가지고 스승님은 스승님 밭에 심고 저는 제 밭에 심었는데 제 밭에 심은 게 2배 잘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다 종소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감자도 나의 고구마도 나의 쌈채소도 열심히 자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감자나 고구마들을 은총 감자, 은총 고구마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책방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들녘의 마음이라고 하는 생태 책방 들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책 사러 오시면 책을 하나 사면 감자 3알, 책을 하나 사면 고구마 2개, 이렇게 쌈채소 10장,
굿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는지는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작품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책은 이제 9월 18일 날 출간됐습니다. 9월 18일 출간됐고, 지금 이제 한 석 달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냈는데 1권은 한 600페이지쯤 됐고요. 네, 2권은 500, 3권은 한 450, 이 정도 되는 소설인데, 이렇게 이제 책을 3권을 냈더니 독자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 이거 한 권만 내지 왜 이렇게 3권이나 쓰냐고, 네. 읽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죠. 쓴 놈은 어떻게 했느냐고. 읽는데 막 2달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 4년이나 썼는데, 네. 그 여러분도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읽으실 거 아니에요? 읽다가 이게 읽어도 끝이 안 나는 긴 이야기인데, 제 용어로는 기억의 속도보다 망각의 속도가 빠른, 등장인물들이 100명 남으니까 이름을 연습장에 다 적어서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토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을 때처럼 그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너무 길다, 힘드시면 쓴 놈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쓴 사람은 이거 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네. 근데 3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번째 권만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해박해는 1827년 정해년에 일어난 거니까요. 1827년 정해박해 일어난 그 해의 이야기만 쓰려고 했는데, 그 1827년 이야기들을 막 보니까 곡성에 교촌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곡성에 형성된 교촌이 발각되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성에 와서 그 교촌을 형성한 사람들은 누구였나?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 여기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촌을 꾸려나갔는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2번째 이야기로 갑자기 들어가면 너무 이게 갑작스럽고 뜬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천주교를 다룬 역사 소설들을 좀 읽어보니까 교촌, 1800년대 교촌의 그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쓴 작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교촌 안팎의 이야기들을 좀 깊게 먼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권을 쓰게 된 거예요. 1권이 1801년에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 중심의 지도부가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우들이 이렇게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교촌을 형성하고, 그래서 곡성까지 오고, 곡성에서 이제 교촌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권을 쓰게 된 겁니다. 1권을 쓰게 됐고, 2권을 쓰게 됐고요. 3권을 쓰게 된 이유는, 그래서 이제 정해박해 때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곡성에서 한 50명을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문초해가지고 결국은 한 500명 정도가 잡혀요. 정해박해 때 전국에서 한 500명 정도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500명 중에서 또 주동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회장단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신윤영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핵심들은 이제 지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은 이제 귀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정해박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은 죽이지도 않고 귀향도 안 보내고 그냥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감옥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장기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년부터 시작해서 기해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지명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 감옥에 5명,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이제 가서 강연했는데 관덕정에서요. 관덕정에서 또 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1827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1839년까지 12년 동안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27년에 일어난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 잡힌 사람들이 183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 박해에 관해서 쓰려면 1801년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1839년까지는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3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전체, 이 사랑과 혁명의 전체 주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쓰고 싶은 건 마을이었어요. 마을 공동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곡성의 교촌이 핵심일 거고요. 곡성의 교촌이 핵심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으로 다 잡혀오니까 그 500명들이 잡혀와가지고 붙들려서 뭐 고문을 받고 그리고 뭐 지명을 하고 또 배교를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감옥이 또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권에 가서는 500명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주동자들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배교하지 않고 버텨가는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개의 마을을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마을의 성격은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을을 중심에 잡은 게 제가 곡성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들을 3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마을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주교와 관련된 활동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웃들의 노력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820년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런 고민이기도 하고 마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계속 그 고민들이 중첩되더라고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마을마다 핵심적인 고민을 좀 이렇게 하나씩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을에서는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요. 두 번째 마을에서는 이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세 번째는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찾는 희망의 문제. 그래서 주제가 각각 다르고요. 주제가 각각 다르니까 이제 글의 스타일들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에 나오는 곡성의 교촌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로 굉장히 고민해서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교들이 신유년에 내려올 때는 양반도 있고 중민도 있고 뭐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이렇게 조선시대는 계급 사회니까요. 여러 계급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26년이 지나고 나서 정해년에 1827년에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천민이 되어 있는 거죠. 천민으로 평등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천민으로 평등해져 있고 다 이제 옹기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낮은 천민으로 이렇게 평등해졌을까? 그리고 옹기를 실제 구워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사제를 모셔오는데 또 돈을 보태고 그랬으니까 그 과정들을 좀 잘 써보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1827년까지는 1801년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명하시고 나서 1827년 정해년까지는
아직 중국에서 사제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27년에 그때 발각된 여러 교우촌들은 사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평신도들이 서로 마을을 이루어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그려야 되는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갔을까를 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례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천주교 밖에, 교촌 밖에서는 다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촌 안에서는 양력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양력으로 주일 미사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여러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 음력으로 되어 있는 일정들을 양력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날짜들을 지키는 그런 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그러니까 그 밖에 천주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력으로 하나의 시간대를 이렇게 살았는데, 천주교인들은 두 가지 시간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음력도 물론 알고 있고요. 그걸 양력으로 바꿔서 단절도 맞고 부활절도 맞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인전들, 성인들에 관한, 성인 성녀들에 관한 책들을 또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요. 그 상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조상화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서로 돌려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죠. 그리고 천주 가사 조금 뒤에 나오지만 노래말도 지어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작품을 이야기들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촌 앞만 그리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이제 이 교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숨어 있었으면 안 잡혔겠죠. 네.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전도하러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이렇게 밖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교촌이 아닌 마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일본에 제가 많이 자세히 썼지만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이 커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교촌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중에 또 누가 또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어서 신고를 하면 또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제 덕실마을과 무명마을이라고 하는 교촌의 안의 이야기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장선마을이라고 이제 작업실 바로 앞에 있는 마을입니다. 네. 제가 매일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앞에 있는 마을인데, 섬진강 가에 있죠. 그 장선마을에 교촌은 아닌 거죠. 일반 마을인데 그 마을을 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이야기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크게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문제, 그리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책 세 권의 전체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래서 이게 박해 시기에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관념이 아닌 거죠. 실제 이제 와가지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가, 이런 화두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혁명과 관련해서는 이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혁명 광활하는 건 정도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국가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그
불교 국가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국가를 이렇게 국가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세 번째 경우겠죠. 근데 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확장되면 이 국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는 세 번째까지는 나가지 않고 첫 번째 이제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문제, 내가 속한 교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 나갈 것인가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해서 소설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이제 신유박 때 배교관 3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원방 베드로, 남도석 야고보, 윤영택 요한이라고 세 친구가 나오는데 세 친구는 굉장히 믿음이 깊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깊었느냐면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너무 믿음이 깊으니까 3명 중에 1명이라도 잡히면 나머지 2명을 부르자. 나머지 2명을 신고하자. 그 3명이 같이 잡혀가서 우리 같이 순교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1명이 잡혔고 나머지 2명이 바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3명이 우린 순교하자 이렇게 결심했는데 결국 다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고 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회심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디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가는가. 이게 이제 이 소설의 그 윗세대, 제1세대의 변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대, 2세대의 변화 양상은 장선마을에 이제 천주교인이 아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데요. 한 명은 그 농부군요, 농부. 열심히 농사 짓는 소장농이고, 이름은 들녘이라고 하는 농부고요. 또 한 사람은 삼포수입니다. 그래서 사냥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치목이라고 하는 삼포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몸을 절반을 못 쓰는 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친구인데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접한 후에 이 세 명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소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스포일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독자가 예상하는 그대로 소설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작가는 이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작가로서 써보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인이 아니었다가 천주교를 접한 후에 이 사람들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최대한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혁명과 관련돼서는 이제 6명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작가인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제 작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법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글 쓰는 방법이 등장인물 평등주의였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불멸의 주인을 쓰면 등장인물이 한 150명 정도 나왔거든요. 150명. 100명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25명은 일본인이고 25명은 명나라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50명, 주인공은 이순신인 거죠. 이순신인데 그 150명을 거의 똑같이 나눠가지고 작품 분석을 했습니다. 인물 분석을. 그러니까 이순신이니까 한 달 분석하고 활에 맞아 죽는 사람 1, 얘는 활에 맞아 죽는 애니까 그냥 분석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활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든지 어쨌든 존재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150명을 똑같이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네.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인물들을 제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능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주인공이니까 높이고 엑스트라한테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들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좀 창작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장 만물 평등주의로 사람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가지고 등장인물이 길을 가다가 어디 기대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옆에 나무를 하나 세웁니다. 나무에 기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참나무일 수도 있고 버드나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나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등장인물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나무는 그냥 기능적으로 옆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제 소설에 등장하는 나무들도 예를 하나 들자면 나무들도 그 나무를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거죠. 제 소설에 보면 이제 산수유 나무인데 벌써라고 하는 산수유 나무가 나옵니다. 벌써.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웃기 시작하시는데요. 네. 그게 제 작업실 바로 밑에 있는 작업실 앞마당에 있는 산수유 나무입니다. 겨울에 제가 이제 소설 쓴다고 막 작업하다가 봄 기온이 살짝 돌아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그 벌써가 꽃망울을 이렇게 노란 꽃망울을 이렇게 피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곡선은 그 가로수가 산수유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른 산수유도 그런지 봤어요. 근데 다른 산수유들은 아직 꽃망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작업실 앞에 있는 그 산수유만 열흘 정도 빨리 꽃망울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꽃이 벌써 폈네. 그래서 이름이 벌써입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걔를 캐스팅했습니다. 캐스팅 해가지고 제 소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벌써. 실제 벌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롱나무가 아직도라고 하는데 아직도라 나무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간이 아닌 중요한 생물은 거위입니다. 거위. 공상각치우라고 거위가 5마리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성당 옆집에 살잖아요. 성당 옆집에서 작업실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30-40분 정도 걸어서 이렇게 출퇴근을 매일 하는데 그 길가에 보면 고물상들이 많이 있어요. 고물상들. 네, 고물상들이 좋고 고물상에는 항상 개들이 있죠. 개들이 이렇게 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이제 한 9시쯤 이렇게 걸어서 덜레덜레 이렇게 오면 개들이 짖습니다. 아침부터 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개들이 계속 짖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게 개들이 너무 심하게 막 짖으니까 한 3-40분 계속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을 샀습니다. 간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간식을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던져주니까 그 다음부터 개들의 울음소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크게 짖었다가는 못 얻어먹을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 있다는 존재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컹 이렇게만 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짖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들은 이렇게 간식을 좀 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짖어요. 그래서 개소리를 안 듣고 이제 출근하게 됐습니다. 출근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묘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거위를 5마리 키워요. 거위를. 근데 개들이 제가 지나가면 저 밑에 저 나무 밑에 있다가 미친 듯이 날개를 두드리면서 있잖아요. 짖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아무리 줘도 그 다음날 똑같은 데시벨로 짖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 그래서 제발 좀 짖어도 좋으니까 음을 맞추라고 제가 이름을 궁상각치우로 지었어요. 근데 아직도 전혀 음이 안 맞고요. 계속 아침마다 그 궁상각치우들을 계속 만납니다. 근데 그 3년째 보니까 애들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궁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걔가 먼저 나를 보고 달려와요.
그러면 그 삼각지호는 따라서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소설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뭐 어떤 존재가 사람을 공격하고 그럴 때 개를 많이 쓰거든요. 기능적으로 개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위해를 가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공삼각지호를 등장시켜가지고 거의 5마리가 아주 소설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에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곡성에 제 소설 배경을 순례할 건데 순례하면 공삼각지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가도 여전히 짙습니다. 약간 등장 만물평등주의,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농촌에서 제가 살면서 실제 봤던 동물들, 실제 봤던 식물들, 실제 걸었던 강과 골짜기와 그대로 다 작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설 안에 이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열린 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을 다 읽으시고 나면 이 장소들이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등장 공간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도들, 곡성 지도가 5장 정도 있더라고요. 비교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 혹은 발바닥으로 읽기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단골의 부칠마을 숙범이라고 진원지라고 하는 교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덕산 유력골에 2번째 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곡성성당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1번은 승법리는 그냥 난이도 합니다. 평지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걸어서 곡성역에서 걸어서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고요. 이산미연이는 난이도가 중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옥이 있고요. 곡성옥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선마을에 가보셔야죠. 네. 장선마을 앞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가 있고, 그 장선마을 습지를 지나면 남원당이에요. 바로. 장선마을을 둘러보시고, 태안사라고 하는 절을 하나 등장시켰습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엄밀하게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럴 때는 또 사찰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태안사를 주무대로 삼았고, 여기 굉장히 물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태안사를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강. 섬진강인데 곡성에서는 순자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순자강, 섬진강과 보성강, 대왕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을 등장시켰고요. 목사동이라고 이제 곡성에서 가장 외진 곳에 그러니까 이 동정 결혼을 한 들녘과 아가다라고 하는 동정 부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곡성에서 제일 오지에 이제 이 두 사람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곡성은 워낙 골짜기가 많고 또 굉장히 깊은 그런 숲이 많아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동에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한 분 집에 제가 직접 답사를 하고요. 이 정도 숨으면 못 찾겠다 싶을 때는 정해가지고 들려가 아가도를 거기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 책을 읽고 이 장소가 궁금하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소설도 훨씬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해박해 성지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 소설은 이 정도 한 6가지 정도를 고민하면서 쓴 것 같아요. 신과 인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조망의 문제, 사랑의 문제, 마을 공동체의 문제, 생태의 문제 6가지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무슨 소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6가지 정도로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대 암흑기 그 사회를 다루는 사회 소설이기도 하고 생태 소설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종교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잡혀갔을 때 회장이 누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문받으면서 이렇게 추리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추리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들녘이라고 하는 농부가 자기가 어떻게 천주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를 쭉 이렇게 600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고백하는 고백 소설이기도 한 거죠. 한 6가지 정도 소설의 특징들이 작품 속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9월에 책을 내면 천주교인들이 성탄절까지는 다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이나 되니까요. 근데 석 달 동안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기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한번 1800년대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읽고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금치를 또 심었습니다. 시금치 밭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2월달에 시금치가 좀 맛있게 이렇게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책을 3권을 지금 읽다가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조금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사랑과 혁명을 읽고 좀 이런 구절이 나에게는 굉장히 와닿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부터 한번 독자들이 직접 낭송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황원주 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스텔라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일어 서주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우신가요? 이왕 그래도 읽어주시는 거. 작가님 책 읽고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 나눌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붙여봤는데 너무 읽을 때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된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 모두 안 믿는 사람이었다오. 나 역시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이유로 멀리 두고 의심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주님 가까이 데려올 수 없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배신자겠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의 믿음이 아니라 천주님과 각 사람의 믿음이라오. 저 사람이 주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믿는 사람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요. 그 판단을 하실 분은 천주님이시라오. 중병이 낫는 것을 보고 다들 기적이라며 놀라워할 때 예수님은 병이 나은 사람의 믿음을 보셨소. 네,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 기억나시죠? 아니, 바로 들으시니까 어떤 구절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아하니 일본에 나온 내용 같습니다. 네. 책 색깔이 주황색인 걸 보니.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다른 분들로부터 또 낭송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 좀. 저는 광주에 사는 윤순철 프란치스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나 1번이네요. 사실 저도 아직 일본도 채 다 못 읽었지만 워낙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아서 인덱스를 많이 붙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오늘 낭독해보고 싶은 곳은 후반부에 책 이제 페이지로 278페이지인데 아가다와 들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가다가 묻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일이. 그러자 이제 조금 내려가서 들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하며 사는 겁니다. 여자나 아이들을 위한 것 역시 이 때문이겠죠. 곡성만 해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 몸만 챙기느라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빤히 보면서도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아가다 자매님이 장선마을 오중내까지 온 까닭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야기를 이었다. 예수처럼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미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비웃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위하는 겁니다.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따지지 않고 저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진사, 바궁과 마른 봉식에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으니 덕실마을로 들어오기 전까진 그들을 용서할 뜻이 조금도 없었는데 세상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는 또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오늘 이렇게 낭송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책 3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콘서트 다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책들이 다 있으셔가지고요. 그래도 네. 드릴게요. 네. 앞으로는. 네. 이제 작가님과 좀 본격적인 대화의 시간 가져볼 텐데, 아까 작가님께서도 그 말씀 해주셨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읽다가 앞에도 다시 한번 보고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인물 관계도를 적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쓰시면서 헷갈리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막 인물들이 섞이고 헷갈렸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아, 어떤 노하우가? 아침마다 출석을 부릅니다. 아, 예. 이렇게 시작하기 진짜 부릅니다. 아, 그럼 대답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네.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이제 머릿속으로 한 30초씩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네. 성격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네. 뭐 세례명은 뭐고 어디 살고 엄마는 누구고 이렇게 맞아요. 그걸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한 명씩 좀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그러면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자는 동안에 이 등장인물도 자기 때문에 네. 아침에 깨워야 됩니다. 출석을 해서 깨워서 네. 그러니까 헷갈리죠. 매일 부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잖아요. 짱구가 됐다가 막 장구가 됐다가 세례명이 있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 인물들의 세례명을 붙인 기준이 있으셨어요? 그 인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성인전 이야기도 이제 했는데 그 인물들이 자기의 그 세례명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그 당시엔 중요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모범으로 삼고 싶었던 그런 인물, 그런 이제 성인들을 자기의 세례명으로 삼았을 거고요. 네. 일권 전체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들녘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까지 600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세례를 너무 가볍게, 맞아요. 너무 쉽게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년 전에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600페이지나 고민했다. 네, 그래서 들녘이 자기 묻고 싶은 거 계속 따져서 묻고, 네. 그리고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쓰고 싶었습니다. 600페이지. 네. 그 정예박해가 한국 천주교사에도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작가님께서 직접 뭐 자료조사, 고증에 나서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양반이 있었으면, 그 정약용 형제들처럼 그렇게 뭐 6살을 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기록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26년이 지나면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곡성의 그 교촌에 잡힌 분들은 어쨌든 그 교촌 생활을 실제로 자기 삶으로 한 거죠. 자기 삶으로 했고 삶으로 하면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평등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양반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하는 자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잡힌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책을 썼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뭐 좀 써놓지 이러면 써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게 없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이승문, 뭐 정약종 이런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책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신앙심을 키웠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또 한 세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그런 방식의 책이 없더라도 이렇게 교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잘 살려서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쨌든 한 3, 40년 동안 이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 성과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각조각 나 있지만 연구 성과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전체를 이렇게 읽고 그 전체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러지 못한 단계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 쓰면서도 이게 꼭 곡성 사례가 아니지만 곡성은 아니지만 뭐 경상도 상주나 충청도 쪽의 보은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사례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고 또 곡성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주나 보은이나 이쪽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료가 없으면 저쪽 자료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상상을 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고증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역사 소설을 많이 쓰시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소설이 만들어낸 상상력이 어느 정도 좀 충돌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일단 다 보죠. 있는 자료,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보고 자료를 최대한 본 후에 어떤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자료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멈추고요. 비어있는 부분 앞에서 이렇게 멈추고 소설가는 나의 상상력을 이렇게 메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혜박사 같은 경우도 곡성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잡았는데 천주교인들을 잡았는데 제일 위에 회장이라고 불리는 제일 위에 지도자는 도망갔거든요.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끝까지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으니까 그러면 상상력이 막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이동현 대표님하고 이 사람의 탈출 경로를 우리가 찾고 싶어가지고 산에 계속 탔어요. 아 진짜요? 네. 산 넘어가지고 천덕산을 타고 이제 섬진강으로 해가지고 경상도로 빠지는 그런 루트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냥 잡히지 왜 도망가가지고 우리한테 고생을 시키나. 어쨌든 그런 루트들을 이제 계속 한 서너 군데를 뚫어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4년 만에 펴낸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의 대가라고 불리실 만큼 굉장히 대단하신데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그리고 인물을 소재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먼저 있고 근데 그 질문을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품으면서 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질문들을 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인물,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들을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뭐 100년 전에 사람일 수도 있고 500년 전에 사람일 수도 있고 1000년 전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 소설이라고 흔히 불리지만 저는 그냥 제 고민을 더 깊게 하려고 택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시대를. 네. 그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 신자신가요? 신자는 아니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개신교 신자죠. 아 그러시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음.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아 권사님이시고 네. 천주교에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네, 주교님이 네, 어머니-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책을 세 권 다 읽으시고 네. 성당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마음 바뀌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들면 바로 옆집으로 가라고. 네, 네. 그런데도 아까 그 신앙 활동도 마을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녔거든요. 네네. 다녔고 이제 저희 친가도 이제 평안도 쪽인데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네. 그 평안북도 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이제 제 친가 쪽이 그쪽에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하셨죠. 네, 그쵸. 네. 그때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계속 많았어요, 제 안에. 질문이 계속 네. 많았는데 그래서 그 유년주일학교나 뭐 다니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전도사님, 뭐 부목사님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믿어라. 예,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네. 제가 그때 질문하고 싶었던 걸 다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 질문이 많아서 좋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쓰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작가로서는 독자가 이제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네.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이제 이게 좀 힘든 부분도 많고요. 네,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도 많고, 근데 이 독자들이 어쨌든 정혜박 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이렇게 한번 읽고, 그러고 나서 점점 자기의 삶이 한번 이렇게 흔들리기를 그런 걸 원하면서 이제 그래서 소설을 쓴 거고요. 네. 쓴 거고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영화 배우들은 그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일상생활도 영화 안에서의 그 캐릭터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는 소설을 쓰시면서 이 집필하는 시간과 일상생활과 어떻게 좀 구분이 되세요? 우선 이제 그 배우들은 한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작가는 100명의 역할을 다 하는 네, 네, 거니까 네. 약간 작업할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 100명이 서로 이제 걸음걸이도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다르고 말투도 다 네. 다르고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놓치면 서로 이렇게 엉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놓고 네. 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거기 그 100명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문제는 걔들은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한 명 한 명을 설정할 때는 괜찮은데 네. 소설을 쓴다는 건 그 인물들이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만나고 또 둘이 만날 때는 괜찮은데 C가 들어오면서 또 예비 관계가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무생물들도 말을 안 듣고 옆에 뭔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배경이 계속 바뀌니까 네. 바뀌면서 또 상황들이 또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반대급부로 이제 아침에 주로 작업하고 이제 오후 2시쯤 지나고 나면 완전히 풀어져 버려요. 아, 그러니까 오전에도 긴장하고 오후에도 긴장하면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제 모토는 삶은 복잡하게, 아니, 소설은 복잡하게, 삶은 단순하게. 네. 2시 이전에는 굉장히 혼자서 막 굉장히 낑낑대면서 이렇게 글 쓰고요. 네. 2시 이후에는 그냥 나와버려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낑낑대면서 이렇게 쓰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네. 2시간대를 쓴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작업 시간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책을 쓰시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농사도 지으시잖아요. 네. 네. 시간 안배는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전에 무조건 글을 썼거든요. 네. 일어나서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혼자서 계속 글을 쓰는 시간. 네. 네. 그런데 지금 좀 바뀌어서 지금 일단 이제 농사를 먼저 지어야 되거든요. 해 뜨기 전에 네, 이제 네, 네, 해 뜨기 전에 일단 밭에 가가지고 뭐 좀 보다가 네. 종소리 듣고 좀 경건해지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좀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상각치우도 만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업하다가 또 해질 때 되면 또 이제 작업실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불 pos고 네. 그리고 뭐 요리해서 밥 먹고 잡니다. 언제까지 곡성에 지낼 계획이세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가들을 만나보면 사진가들이 뭐 그냥 아무 보통 사람 눈에는 그냥 뻔한 보통 풍경인데 사진가들이 딱 멈춰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굉장히 멋있는 풍경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곡성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진강대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이웃들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소설로 쓸만한 게 계속 나와요. 네. 자기는 몰라 이게 중요하다는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눈에는 이게 곡성이라는 곳이 굉장히 문제적 공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멸해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30년 지나면 곡성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네. 곡성 굴에 합쳐가지고 하나의 군이 되든지 이게 점점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소멸해 가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점 소멸해 가니까 종 다양성은 점점 더 풍부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대안 무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곡성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실제 제가 농사 지으면서 계속 그걸 몸으로 계속 느끼니까 그쪽에도 쓸 수 있는 게 이제 엄청나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한 20년쯤 쓸 수 있는 게 있고 저쪽도 한 20년쯤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평생 지내겠다 말씀이신가요? 뭐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뭐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블로거께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영화 곡성 때문에 곡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께서도 곡성이란 이미지를 조금은 또 이렇게 순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기능을 해주셨지 않았을까,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인구 뭐 소멸 지역이었고 뭐 전염병이 뭐 이렇게 전염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뭐 곡성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지만 굳이 왜 곡성이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장성도 있고 구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런데요.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도 처음 만났고, 네.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이제 30대에서 40대까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 참 뭔가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도 이 사람 좀 중요한 것 같네? 근데 나는 지금 소설 쓰고 있으니까 내 소설이 바빠서 그리고 이제 내 소설을 쓰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살아야겠다 쓰고 이렇게 제가 이제 도서관을 벗어나서 한 4년쯤 이렇게 가장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기 혼자 앉아 있으면 네. 이 사람 왜 저기 혼자 앉아 있을까? 내가 쓰는 건 바쁘지만 멈추고 가서 이제 저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네. 태도가 좀 바뀐 거죠. 이호도 야고보 회장님 같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동현 대표님은 그때 만났는데 네. 제가 30대 때 만났으면 당신 참 잘 사네. 그렇지만 나는 바빠서.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50대 들어갈 때 만나니까 이동현 대표님 만났는데 나는 농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과학자일 수 있을까? 왜 과학자인데 이게 과학자면 연구소나 대학에 있어야지 네. 왜 여기서 이렇게 쌀농사를 짓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거죠. 네.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 페북에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올리는 걸 계속 봤는데 계속 비문과 오문과 사람 이름 계속 틀리고 네. 오늘 여기 홍보하는 것도 또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틀리니까 이제 제가 직업병이 있거든요. 이게 틀리면 짜증이 나면서 이 인간은 왜 퇴근을 안 하는 걸까? 네.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쓸까? 네. 다음에 만나면 좀 들어봐야겠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네. 팩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어떤 거를 좀 알리고 싶으셨는지,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어쨌든 제가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는 게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닥칠 때 혼자서 그걸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의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마을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을을 통해서 또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곡성에 내려간 것도 이제 곡성에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네. 나도 이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서울에 살 때는 아파트 살아도 그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게 예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는 이 공동체라는 게 다 깨져버린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마을 속에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좀 제대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공동체들,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간 공동체들을 쭉 보니까 영성이 없는 공동체들은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뭐 돈을 앞세우고, 뭐 논리를 앞세우고, 이런 공동체들, 이런 마을들은 다 깨지니까. 네. 그래서 곡성의 경우도 지금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성을 살려서 이 공동체들을 잘 이렇게 유지해서 소멸할 뻔한 군으로 학자들은 다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영성이 살아있는 군으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네. 그런 어떤 기운이 이 책 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같은 건 필요 없어, 국가라는 건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어떤 마음을 좀 고쳐서 이런 마을이라면 한번 만들어서 혹은 속해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책을 읽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으셨죠?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업 비밀.
우선은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약간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곡성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공간들을 이렇게 정할 때 제 소설의 주인공으로 공간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 작업실은 달문의 마음이라고 해요. 달문의 마음. 그래서 이토록 고고한 연애라는 소설을 썼는데 조선을 통틀어서 가장 이타적인 인간. 네.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이 최고의 춤꾼이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돈을 한 7천억 정도 번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네. 그 거지로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거리에서 이렇게 소설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달문이라는 인물의 이타성에 다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달문이라는 인물에 관한 소설을 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지예요. 글을 몰라요. 근데 제가 작업실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제 작업실이 2층에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읽고 있으면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 그 달문과 그 세월호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건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사기꾼이 정말 많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더 큰 사기꾼들이 되는 거죠.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실에 들어갈 때 작업실 열고 들어가면 틈없이 나는 책을 읽을 건데 네. 책을 읽는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달문처럼 자기 이름도 못 썼던 거지가 가장 이타적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작업실 이름 달문의 마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와가지고 2021년도에 곡성에 와서 보니 곡성이 책방이 없더라고요. 책방 소멸지역이었어요. 네. 내 책방 소멸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 네. 그래서 책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또 이제 만들게 됐는데 또 이동현 대표님이 또 책방 이름을 지으라고 저한테 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책방 이름을 들녘의 마음으로 아, 그래서 예. 그리고 안 가르쳐줬어요. 왜 들녘의 마음으로 지었는지. 그래서 들녘이라는 인물의 그 마음, 그 농부의 마음. 네. 그래서 이 인물이 지금 만일에 태어났다면 읽었음직한 책으로 책방을 채우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녘의 마음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제 복합 문화공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공간의 이름은 발채의 마음입니다. 발채의 마음. 네. 발채라는 게 지게 위에 이렇게 닫았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속구리, 가속구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두엄 같은 걸 막 넣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으는 그런 이제 도구인 거예요. 근데 그 발채가 제가 다음에 쓸 소설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살짝 스포 하셔도 근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 내용은 안 밝혀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발채를 주인공으로 해서 네. 다음 소설을 썼습니다.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시니까 아까 강아지랑 산책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강아지 이름은 뭔가요? 달문입니다. 아, 이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과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적어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작가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나주의 순교 역사에 대해서도 집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또 하나의 소재가 추가되나요? 네, 제가 불멸의 이순신을 쓰고 났더니 네. 그 출판사에서 을지문덕, 강간찬, 김유신 이런 걸 써달라고 계속 왔어요. 네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천주교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혹시 더 이제 제가 더 공부해서 기회가 된다면 더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지역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쓸 수 있다면 최양업 신부님에 관해서 네. 한번 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우선은 최양업 신부님이 갔던 그 교촌들 일단 답사를 근데 산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동현 대표님 데리고 또 산을 같이 타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 구병산에 가가지고 멍해목이라고 하는 또 백로담 이런 데 이제
교우촌에 답사를 갔는데 네. 정말 험하더라고요. 정말 험한데 다 최양욱 신부님이 다 네. 다녀가셨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촌이라는 게 교촌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면 호랑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촌들이 마을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산속에 있으니까 네.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호랑이부터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짐승들이 그래서 많아요. 호랑이들한테 잡아먹히고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최양욱 신부님이 가셨던 길은 그 호랑이의 길이 아닐까. 네. 사람이 다니기 힘든 길들만 찾아서 이렇게 네. 다니면서 사셨으니까 그 길 한번 쭉 이렇게 답사를 하고 글을 써보고 싶다. 제가 20대 말에 이제 해초를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해초 스님. 네. 아, 네. 그래서 그 왕호천 축전 그 길을 한번 쭉 답사하고 쓰고 싶더라고요. 10년 뒤에 썼어요. 답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해초 스님 심하게 멀리 가셨다. 인도부터 해가지고 막 이란까지 가셔가지고. 네. 최양욱 신부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인도 가고 이러진 않으셨지만 네. 하셨던 그 성지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네. 능력이 되면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10년 추가가 됐습니다. 10년 뒤에 또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불러주십시오. 네. 또 다른 질문 한 번 또 아. 선택해 주실까요? 방대한 글 작업의 체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서울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작업할 때는 이게 작품 하나 쓰고 나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네. 쓰는 와중에도 아픈 거죠. 이게 작가들 직업병이 있는 거 어깨와 이렇게 목과 등이 아파가지고 네. 이제 장편을 쓰면 항상 뭐 2달에 한 번씩 부항을 뜨고 막 여러 한의원을 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엔 좀 아프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근육이 뭉쳐야 되는데 네. 이게 그 농사 스승이 계속 호미질 해야 된다. 뭐 그래서 계속 호미질하고 물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다 써버리는 거죠. 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 박경리 선생님 보면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서 계속 이렇게 반일 하시면서 글 작업을 했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네. 작가님들의 체력은 농사였던 걸로. 네, 농사 지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2개 정도만 한번 더 해볼까요? 시간이. 아, 일단 뭘 해볼까요? 어려서 꿈은 작가였나요? 네, 원래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그 원래는 소설가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소설가가 될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이런 걸 좋아해서 전문가에 가긴 했는데 네. 뭔가 소설은 좀 무거워 보이고 뭔가 좀 둔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소설을 빼고 다른 걸 10년 동안 했어요. 시도 좀 쓰고요. 아, 좀 시비평도 하고 네. 희곡도 좀 쓰고 네. 시나리오 작업도 좀 하고 그러다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결국 공부를 하고 그래서 소설은 굉장히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문학 평론가로 먼저 등단을 했습니다. 네. 비평 작업 비평가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 3년쯤 이제 문학 비평하고 있을 때 양기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소설가 양기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양기자 선생님이 저를 이제 너는 소설을 써야 될 아이 같은데 왜 비평을 하고 있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줌마가 왜 이러나 한 번도 나는 소설 써본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소설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양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가 쓴 비평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비평을 썼냐 하면 A라는 작가가 이렇게 소설을 썼는데 나 같으면 결말을 이렇게 바꾸겠다. 혹은 나 같으면 이 주인공을 이렇게 성격을 바꾸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비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평가들은 이렇게 작품을 찍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나는 그걸 놓고 이렇게 몽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놓고. 그러니까 그건 소설가들이 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소설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비평을 하고 있냐고 네. 선생님이 그러셨고요. 근데 그때는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러고 지나갔고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군에 가야 되니까 해군사관학교에 교관으로 가게 됐어요. 네.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7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7시 반에 출근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네. 이 거북선이 이렇게 약간 있는데 그 거북선이 있는 그 바다가 보이는 데서 이렇게 연구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는데 3년이나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장교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때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박사 논문 쓰라고 주제도 줬고요. 그래서 그 아주 긴 조선 시대 때 산문을 읽고 박사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양비대성이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평생 이런 건 읽을 것 같은데 공부는 할 것 같은데 양 선생님 그때 나한테 소설가로 재능이 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한번 소설을 써볼까? 네. 3년 동안 해서 안 되면 다시 연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했고요. 근데 바다에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북선.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 쓴 거예요. 제가 육사 교관이면 불멸의 을지문덕이 그렇죠. 불멸의 박감찬이나 그런 거 썼겠죠. 네. 아, 그러한 또 그래서- 뒷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소설가 근데 써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써보니까 양 선생님 정말 그게 네. 고견이 있었던데 딱 써보니까 그게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거 막 돌아가고 이순신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이순신이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이순신에게 깊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등장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분량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걸 몰랐어요. 처음 쓰니까 역사를 처음 써보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태어나서부터 쭉 썼는데 제가 원고지 1000매를 썼어요. 원고지 1000매가 이순신을 쓰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길게 쓴 분량이거든요. 네. 1000매를 썼는데 이순신이 과거에 급제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쓸 수 있는 최고 분량을 쓰는데 그때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은 과거에 재수하잖아요. 재수. 한번 말해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키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나 막 너무 두려웠고요. 네. 그래서 소위 때부터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 4000매를 썼어요. 양거지 4000매를 네. 써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나와서 책을 내고 드라마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소설가 된 거죠. 네. 작가님이 이렇게 소설 작가로 데뷔하게 된 이유까지 이렇게 잘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